반갑습니다. 도배엄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개항기보다는 조금 쉬울 건데 그래도 이제 만만하지 않은 파트입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면 우리 상식대로라면 한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있죠.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항기도 비슷했죠. 근데 일제강점기는 더 뚜렷하게 있죠. 우리 역사를 갖다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제강점 치하니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갖다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뭘 했나 이거를 갖다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뭐를 했는가? 그거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통치했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그런 순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를 갖다 분석해 갈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본이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35년간 우리를 강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죠. 세 개의 마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년대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합니다.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30년대 이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또 마디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까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이제 일본의 통치의 일제 강점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색깔들을 갖다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통치 색깔을 갖다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일본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변덕을 갖다 부리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이제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통치의 방식을 갖다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그걸 갖다 이해를 하려면요 있죠. 하나의 격언을 갖다 떠올리면 돼요.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갖다 강점했던 있죠. 그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하나의 격언,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칼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은 칼을 통해서 망한다.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통치했던 35년이 있죠. 그 시기에 일본의 어떤 통치 방식의 변화가 바로 이 격언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191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국제적으로 일본이 칼을 한참 쓰던 때예요. 어디서? 1차 세계대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 알게 되면 왜 일본이 이런 통치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우리 이제 1910년대 한참 이제 이제 식민지를 갖다 처음 통치하던 이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외적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치느라고 되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조선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조선인들 일단 말을 들으려고 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 정말 1차 세계대전 치르느라고 바쁜데 조선인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있죠. 10년대는 무단 통치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듣고 반항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의병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단 통치 힘으로 꽉꽉 누르는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이제 변하는 거는 있죠. 10년 후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 1910년대에서 20년대 문화 통치라는 약간 뭔가 이제 부드러운 통치로 이제 변해가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국사에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이유를 갖다 3.1 운동을 들어요. 1919년도에 3.1 운동.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둡니다. 하지만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사에서는 3.1 운동을 갖다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1차 세계대전을 10년대에 치루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면서 있죠. 일본이 전후 배상금을 갖다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지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일본의 경제가 발전한 시기가 2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3.1 운동이라는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 나름대로 많이 성장했던 막 칭찬 듣고 있는 상황에서 3.1 운동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있죠. 가면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 그러니까 되게 친절한 가면을 갖다 쓰고 있죠. 속으로는 더 악독하다고 해야 되나? 더 얍삽하게 통치를 하던 시기가 바로 두 번째 문화 통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기. 이 문화 통치기가 가능했던 거는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일본 내부의 민주주의도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 통치라는 색깔을 갖다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이 1930년대 이후 20년대 말에 가면 있죠.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계 대공황이라는 있죠. 그 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공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와닿죠. 근데 IMF 하면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좀 되게 엽기적인 방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본이 썼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경제 성장을 했던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 성장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칼을 휘두름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승리함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일본 그 정치가 이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일본은 이거를 갖다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떠올려서 있죠. 이 경제 위기를 갖다 일본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면서 있죠.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칼로 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칼을 쓰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겁니다. 다시 칼을 갖다 쓰는데 이게 초기에는 되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까지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중일전쟁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전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패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던 시기가 보면 칼로 흥해서 다시 칼 쓰지 않습니까? 칼로 망하는 요런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칼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시 칼을 쳤을 때 우리를 갖다 어떻게 통치했냐? 일본이 이제 전쟁이 규모가 되게 커지게 돼요. 처음에는 만주였는데 나중에 중국, 나중에 미국까지 가보니까 전쟁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만으로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없으니까 있죠. 조선인들을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시 동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문화통치, 전시동원 체제 아래서 있죠.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갖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나, 그걸 갖다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통치 시기에는 민족 차별 정책. 일본인들이 우리를 갖다 철저히 밟던 시기예요. 힘으로. 요때 일본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던 시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차별. 조선인들은 있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정말 훌륭한 데 있죠. 조선인들은 이 전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너무 개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차별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년대는 있죠. 일본이 이제 문화통치라는 되게 친절한 가면을 쓰고 통치를 하는데 그 가면을 갖다 벗겨보면 일본의 진심은 뭐냐면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분열 정책. 일본이 우리를 갖다 무조건 꽉꽉꽉 우리 민족들을 갖다 힘으로 누르기만 하니까 우리 민족들 내부에서 있죠. 불만이 쌓여서 터지는 게 바로 3.1 운동이었거든요. 이거를 갖다 보고 일본 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무조건 밟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1 운동 정도, 만세 운동 정도로 끝이 났지만 있죠. 계속 얘들이 불만이 쌓이면 더 무서운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런 저항을 갖다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있죠. 우리 민족을 갖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밟으니까 얘들이 똘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갖다 어떻게 보면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와 소작농이 있죠. 그럼 지주 쪽을 자기 편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가와 노동자가 있죠. 산업가를 자기 편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으로 갖다 분열시키는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화통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로 가면 전시 동원 체제,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했죠. 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민족을 갖다 어떻게 대하는가? 민족 말살 정책.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이라고 하니까 야, 조선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죠. 조선인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선인이라는데 생각을 갖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본인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 민족을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이제 총으로 갖다 들려줘야 되는 거죠. 일본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선인인데 일본은 우리 적인데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생각에서 총을 갖다 딱 들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할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가 조선인인데 하는 생각을 갖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민족 말살 정책.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큰 어떤 일본의 이제 통치 방식들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10년대로 들어가 볼게요. 1910년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적, 국내적 배경, 이런 배경 하에서 국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국내적으로는 항일의병과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서 일본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어떤 통치를 구체적으로 펼쳤는가? 정치적으로는 헌병경찰제에 기반을 둔 무단통치. 무단통치는 힘으로 누르는 통치거든요. 이 무단통치를 상징하는 세력이 바로 헌병경찰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키죠. 일반 경찰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질서를 갖다 일반 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이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헌병은 누구예요? 헌병이라는 거는 이제 군인들의 경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찰이 무섭겠습니까? 헌병 경찰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그냥 민간인들 생각했을 때는 군인만 해도 좀 무섭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벌벌벌 떠는 헌병 경찰이에요. 근데 이런 헌병 경찰들로 있죠. 민간인들의 질서를 갖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살벌한 통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 일본은 이제 우리 민족을 갖다 차버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공부를 해봐야 있죠. 일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배워봐야 독립운동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미나 전체 일본과 우리를 갖다 차별하면서 있죠. 조선인들은 교육을 안 시키려고요. 교육을 시켜도 정말 단순한 교육 있죠. 쟤네들이 써먹기 위한 이런 교육만 시키고 있죠. 교육을 갖다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있죠. 조선인들 입도 틀어막는 거예요. 쟤네 전쟁한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죠.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갖다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있죠. 우리 앞에서는 이제 경제 파트는 안 다뤘어요. 근데 이제 요 파트들도 우리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통치했는지. 근데 경제 정책은 보시면 우리 10년대도 그렇고 20년대도 그렇고 30년대도 그렇고 우리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분야? 토지와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10년대 같은 경우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어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갖다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전근대사 단어로 치자면 양안. 그러니까 그 양전 사업이에요. 양안을 만드는 양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 문서 같은 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실시했던 양전 사업이랑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우리 양전 사업은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갖다 걷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다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시행했던 토지 조사 사업은 차이점이 뭐냐면 그 토지세를 걷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토지를 갖다 수탈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토지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토지를 빼앗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갖다가 국가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고 스스로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을 되게 짧게 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신고 절차를 되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신고를 안 한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토지들을 전부 이 땅은 주인이 없네 하면서 일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년대 토지조사. 그 다음에 일반 산업과 관련해서는 해사령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게 이제 10년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해사령이라는 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해사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해사를 왜 못 만들게 했을까? 일본을 바라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가난해요, 부자예요. 일본이 나중에 잘 살기 시작하는 것은 1920년대, 1910년대 치루었던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고 나서 그 보상금을 받고 나서 20년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공업화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직까지 공업화 초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해요. 우리도 가난하긴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있죠. 이 당시에는 일본 돈을 갖다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일본에 투자해야 될까요? 조선에 투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국내에도 돈이 부족합니다. 예,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해사령. 20년대 가면 일본이 이제 공업화에 성공하고 있죠. 전쟁에 이기면서 전후 배상금 받으면서 공업화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내부에 자금이 남아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년대는 해사령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20년대 가면 이제 해사령을 갖다 배제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원 수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1910년대 우리나라 되게 가난하다고 했죠. 일본 전쟁 치르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가난한 이제 조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네가 뭔가 삥 뜯어갈 수 있는 것들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토지세 같은 거예요. 땅이라든지 토지세 같은 거. 그게 토지조사. 두 번째가 바로 자원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기본적인 자원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자원 같은 게 꽤 풍부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수탈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복습 겸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정치 1910년대의 정치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요까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이 그 조선에다 파견을 했던 첫 번째 총독 있지 않습니까? 그 총독의 이름이 데라우치예요. 데라우치.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가볍게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신민해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신민해가 해산되는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데라우치요. 데라우치. 이 데라우치가 조선에 딱 들어오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우리 법에 복종하듯이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무단 통치를 갖다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을 갖다 통치하겠다 하는 걸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인들은 있죠. 총독을 갖다가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무관만 총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일본의 이제 무단 통치를 갖다 상징하는 체제가 바로 이제 헌병경찰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요것도 이제 민족 차별적 강압 통제를 갖다 상징하는 이런 제도죠. 그러니까, 헌병경찰에는 어마무시한 애들이 있죠. 조선인들을 갖다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원래 헌병경찰은 어떤 군인들의 질서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있죠. 일반 민간의 경찰, 행정, 사법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있죠. 독립운동가, 정치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살벌한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두 개 더 알아두십시오. 범죄 직결례, 조선 태용령. 헌병경찰제랑 연결해 주십시오. 범죄 직결례는 뭐냐면 있죠. 이 헌병경찰들이 조선인들을 갖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직결례.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보시면 이제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 먼저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있지 않습니까? 헌병경찰이 바로 판단하고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범죄 직결례. 그 다음에 조선 태용령.
이것도 이제 조선인에 대해서만 태형을 가할 수 있다 하는 차별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태형이란 게 뭐예요? 태형. 해초리질입니다. 해초리질. 예. 조선시대 보면 태장도요사라는 5개 그러니까 신체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형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 어디지 그러니까 갑신정변 있지 않습니까? 가복 1차계 여기서 태형을 갖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신체에 관한 이런 이제 잔인한 있죠.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형벌 같은 걸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조선인에 대해서만 부활을 갖다 시킨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조선 태형령. 해초리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만만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몇 대 맞으면 어때? 이렇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았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정말 맞으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이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헌병경찰제를 갖다 중심으로 무단 통치의 이미지를 갖다 딱 잡아주시고 있죠. 요런 단어들, 범죄적 결례, 조선태형령, 요런 단어들은 10년대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 우민화 교육.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은 있죠. 정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갖다 자기 통치 방식이랑 딱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용어를 갖다가 일본의 통치 방식을 갖다 살펴볼 때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조선 교육용어를 갖다 일본인들이 이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교육용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단 통치의 색깔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강압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수업하는 거예요. 징검 있지 않습니까? 징검을 차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숙제 안 해오면 있죠. 칼을 갖다 한번 쓱 뽑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의 단축, 요거는 있죠. 조선인을 갖다가 차별한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과 차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초등학교 이름은 소학교였어요. 일본이랑 똑같았어요. 일본 제재를 갖다 베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보통학교, 일본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래 초등학교 6학년 있거든요. 소학교 6학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4년으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조선인들한테는 고급 기술 같은 거, 고급 지식 같은 거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단순 지식만을 가르칩니다. 대학을 갖다가 있죠. 대학. 우리 이제 여러분 고등교육 가면 대학교예요. 예. 우리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원래는 중등교육이에요. 중등교육. 예. 근데 이제 조선에는 있죠. 대학을 법제적으로 만들 수 없게,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 공부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수탈 정책,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볼 때는 항상 토지와 관련된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산업과 관련된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토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토지 조사 사업. 요거는 이제 토지를 갖다가 조사해서 지세 수입, 바로 세금을 갖다가 얻기 위한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 숨어 있는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갖다 하면서 있죠. 신고제, 기관부 신고제로 하면서 우리 토지를 갖다 약탈하려는 요런 음모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관부 신고제, 그러니까 딱 기간을 정해놓고 있죠. 신고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토지 주인들이. 그러니까 예, 신고를 한 땅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은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고 일본이 이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고 토지를 일본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미신고 토지 아니더라도 있죠. 보면 이제 국가의 땅이라든지 있죠. 문중의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땅들도 일본이 이제 전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2번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소유권만 인정.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근대 조선사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소작권이라는 권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경작권이라고도 합니다. 도지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임대권이랑 비슷해요. 임대권이란 거니까. 예. 여러분 전세라든지 임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예, 땅을 그 집을 갖다 빌려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권도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권리인 경작권이 있죠. 소작권. 이거를 갖다 부정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작인들이 있죠. 소작료만 꾸준히 내면은 있죠. 그 땅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든지 뭔가 큰 하자만 없으면 있죠.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있죠. 그 소작권을 갖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은 있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있죠. 소작인들을 갖다 갈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 있죠. 소작농은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 예. 그러니까 쉽게 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제강점기 때 있죠.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서 소작농들이 있죠. 비정규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있죠. 얼마든지 자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주가 힘이 세져요. 소작농이 힘이 세져요. 상대적으로. 지주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 우리 보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식민지 지주제가 발전하였다. 뭐 이렇게 식민지 지주제가 성장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식민지주제라고 표현합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지주의 힘이 세지는 이런 경향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좀 재수 없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단어도 정리를 해주십시다.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있죠. 일본이 우리 토지를 갖다 빼앗았죠. 그 토지를 갖다가 일본 총독부가 직접 관리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갖다 관리했던 곳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를 갖다 빼앗아 가지고 있죠. 예. 그걸로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빼앗은 토지를 갖다 일본인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일본의 거지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집 없고 갈 곳 없는 불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싸게 있죠. 예. 그 땅들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조선에 정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되게 악명 높은 기구 중 하나예요. 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총독부 못지않게 악명 높은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있죠. 만들어진 거는 보세요.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연도별로 가지 마세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지지만 이제 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사령, 일반 산업과 관련된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해사령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동그라미. 이 해사령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아직까지 일본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돈을 투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선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허가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허가제. 조선에 투자를 갖다 어떻게 못하게 했냐면 있죠. 그 사람들이 조선에 투자를 갖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허가를 갖다 받도록 했던 거예요. 허가를. 그리고 이 허가를 갖다가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총독부에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에 투자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허가제. 그 다음에 자원약탈.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산림, 임야, 광업, 어업 이런 그 자원들이 있죠. 기초 자원들, 자연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일본이 약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보시면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갖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10년대인지 20년대, 30년대지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대만 알게 되면 문제가 완벽하게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오답선지들이 보면 20년대, 30년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문제를 갖다 완전하게 풀려면 있죠. 30년대까지 공부를 갖다 마친 다음이 돼야지 나중에 오답이 이게 왜 오답이고 이게 왜 정답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아쉽더라도 있죠. 일단 문제를 갖다 30년대까지 보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